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 2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최고가 경신 이후 한 템포 쉬어가는 밤사이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국내 증시도 동일하게 별다른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코스피는 일단 보합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쉬어간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 코스닥은 상황이 좀 그렇진 않죠.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1.65% 현구간은 하락하면서 66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이번 주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결국 계엄이라는 이슈 이후에 국내 증시의 위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이번 주를 마무리하게 해줄지 그리고 다음 주를 대비시켜줄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도움 말씀 들어볼 텐데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썬투자 송범선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 예상치 못한 이슈에 큰 위축세가 나왔었죠. 마치 50년 전으로 되돌리는 듯한 비상계엄의 영향이었는데요. 물론 6시간 만에 해프닝처럼 끝나긴 했는데 그 6시간이 국내 증시엔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계엄 이후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주요 IB들도 투자 의견을 좀 낮추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팀장님, 오늘장 흐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부터 듣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도 강한 상황이고요.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불확실성 속에 있는 국내 증시거든요. 뭐 이 정도도 선방한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위축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 오늘도 우린 관망해야 된다라는 판단이실까요? 오늘 여기서 뭐 대응을 하기에는 다소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하락에 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에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들, 특히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망 심리 혹은 차익 매물이 좀 크게 출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M7 쪽에서 개별 종목군들의 장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사실 기술주들 혹은 펀더멘털이 튼튼한 종목군들이 아니라 굉장히 다소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걸맞게 수급적인 측면도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 아직까지도 팔고 있고 물론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나와주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일부 테마 종목군들 특히 그 정치 테마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좀 긍정적이기는 하나 다만 이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연속적일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 오늘 시장은 오늘 시장대로 두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대한 첫 번째 흐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에는 아직 안개가 걷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 속에 투자 전략을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매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겠죠. 하반기에만 코스피에서 16조 3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2020년 상반기 그 이후 최대치 물량이라고 하죠. 이게 하반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또 어마어마한 매도 포탄이 나왔어요. 4일과 5일 이틀간 외국인의 매도는 8,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실장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외국인의 매도 다음 주에도 저희는 열고 봐야 되는 걸까요? 환율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1,416원인데 이대로 계속해서 불안한 전국 속에서 환율이 치솟는다고 한다면은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멈추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16원에서 1,410원 아래로 어느 정도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런 심리적인 지표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가 계속 있었고 전체적인 계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가운데 그래도 국내에서 매수를 하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순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네이버 같은 종목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 3주간 계속해서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탄탄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어느 정도 공략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하는 정세에서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수급이 또 돌아오는 그런 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보다는 코스닥이 굉장히 좀 낙폭이 큰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비교적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정세가 흔들리는 가운데 오늘 소폭의 좀 상승세가 나타나죠. 어제도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괜찮은 양봉대 흐름을 나타냈고 삼성전자.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들은 또 지금 전체적인 정치적인 불안한 시국 속에서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좀 포착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좀 잘 버티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자금 이탈, 그 변수에 환율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먼저 조언을 주셨거든요. 김시은 팀장님, 지금 환율 동향과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은 1,400원 위에서 거래될 확률이 높다라는 분석이 일단 기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크게 올라간 게 첫 번째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달러 강세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는 점들,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나라만의 이제 정치적인 불안이 더해지게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탄핵 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베스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400원 이하로 깨고 내려가기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금 관세라든지 내용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이하로 좀 내려가기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기는 하나 그래도 좀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 밸류업이라든지 혹은 실적에 대한 리스크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저는 지금 외국인 쪽에 크게 베팅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거나 혹은 굉장히 길게 모아서 지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일본인데요. 엔화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계엄령 선포 이후에 1,408엔대까지 하락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한번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그 폭풍을 좀 준비해야 되나라는 움직임도 나오거든요. 실장님, 또 한 번의 여진을 저희 대비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본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핵심적인 그런 환율 변동에 좀 주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르게 금리를 좀 올리고 있죠. 금리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의 엔화, 그 저금리인 엔화를 빌려가지고 다른 고금리인 나라에다 투자하는 것들, 이런 자금들이 계속해서 회수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동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일본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 BOJ 쪽에서 그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본도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점들은 이미 뭐 새롭게 나오는 이런 뉴스는 아니다 라는 점을 보고, 저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가장 좀 핵심적인 지표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변동성,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수급 이탈로 인해서 뭐 환율 동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고 있는데, 양시장의 시가총액 움직임을 좀 살펴봤더니 이틀간 47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명 엑소더스, 대탈출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섹터나 종목은 무엇이었는지도 알아봐야 앞으로에 대한 전략이 좀 세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기간 가장 많이 판 섹터가 어디였습니까? 집중된 게 좀 있습니까? IT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도체요. 있는데 결국 IT를 팔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수를 굉장히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저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도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었으나 다만 지금 시총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비중이 좀 사실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도 흐름들이 굉장히 우위였기 때문에 업종들보다는 지수 전체를 팔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수 전체를 팔았다라는 이야기. IT를 결국 가장 많이 팔았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도 사고 있는 섹터와 종목을 유념해서 봐야 된다라는 실장님의 조언이 앞서 이미 나왔거든요. 그 가운데 네이버라는 종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가장 많이 외국인이 샀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또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섹터를 외국인이 샀고 그 안에서도 저희가 눈여겨볼 게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뭐 네이버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가 사실 3주 연속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1위를 기록했고 네이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쪽에 이 인터넷, 컴퓨터 섹터 최근에 보면은 인터넷 플랫폼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변동성 등으로 굉장히 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네이버는 비교적 좀 안정적이고 카카오 역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탄핵 전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SK텔레콤에도 굉장히 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SK텔레콤도 통신주, 이쪽도 외국인의 그 순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력했다라는 측면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주간의 지금 매수 동향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가 1위였고 SK텔레콤이 2위였거든요. 자, 그래서 SK텔레콤은 근데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게임 업종의 NC소프트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동안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신작 게임, 저니 오브 모나크에 대한 실망 매물이 기대치 높았는데 실망 매물이 떨어졌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좀 많이 매수했던 이유 같은 경우는 그건 것 같습니다. TL, NC소프트의 TL이라던가 이런 점들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다는 측면 이런 점들이고 게임 업종이 연시가 되면서 겨울에 굉장히 추운 날들에 나들이보다는 좀 게임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런 그런 생각들로 외국인 좀 들어온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통신주라던가 게임주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관련 업종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현주소를 먼저 알아봤는데요. 이를 통해 또 전망도 해봐야겠죠. 계엄 선포 이후에 그날 아침에 금융당국이 발빠른 대처를 합니다. 10조 원 증안펀드를 가동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게 오늘부터입니다. 팀장님, 시장 안정에 좀 얼마나 도움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수급 부재였습니다. 네. 기관도 매수 안 해주고 있고 거기에서는 좀 매수해서 올린 다음에 파는 전략들을 계속 취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탈이 계속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여기서 무한 유동성 그리고 증안펀드가 좀 가동되게 되었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부 방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연속적일지는 조금 더 봐야 하는 게 특히 지금 기관들의 매수를 흐름들을 보면은 연기금에서 방어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포폴에 대한 변경 이런 이슈가 나올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연속적인지는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단비 같은 성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증안펀드가 가동이 되면서 사실 지난 수요일에도 이제 가동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기관 쪽에서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왔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나왔었는데 그때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모두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은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일단 반영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럼 좀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겠죠? 네, 저는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수급을 본다라고 하시면 저는 기관 쪽에 대한 매수 누적이 되어 있는 업종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앞서서 네이버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그래도 좀 나름 방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건 탄핵안 표결도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표결 이후에 증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방향성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저희는 또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증시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표결 이후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네. 이거를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매일매일 이런 상황들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불과 이틀, 3일 전까지만 해도 계엄이 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계엄이 발생할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엄 해제가 불과 6시간 만에 될지도 아무도 몰랐고 또 탄핵 관련된 부분들 탄핵 소추가 됐고 바로 내일 이제 탄핵 관련된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200명의 국회의원이 넘게 찬성을 해야 되는데 200명이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야당 의원들 192명이고 국민의힘이 지금 108명인데 이 8명 국민의힘의 8명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당론으로 따르면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따르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론에 따라서 탄핵은 반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8명을 좀 데려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탄핵은 이번 탄핵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반발에 좀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또 다음 주나 한 달 뒤에 또다시 탄핵 소추안을 제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계엄을 보니까 이번에 또 국회를 공격을 했는데 국회 쪽에다가 많이 병력을 투입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했죠. 군인들을. 더 많은, 국회보다 더 많은 인력과 또 국회 같은 경우 11시 40분 넘어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707 부대가 선거관리위원회는 10시 30분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들어갔는데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색 이런 점들이 굉장히 큰 변수로 남아 있어서 저는 아직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 지금 불투명하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확실한 거는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오늘 하루만 해도 코스닥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따라서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코스피가 2,300에서 2,600 사이로 단기간에 한 300포인트 차이의 변동성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여러분이 이제 뭐 아까 전에 뭐 선관위 수색 이슈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각도로 좀 살펴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국내 증시에 사실 기대감이 있었던 쪽은 연말 오면서 밸류업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JP모건 보고에 따르면요. 단기 급락한 한국의 금융주, 저가 매수 기회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밸류업 기대주, 지수 회복 시 상승을 좀 선도할 섹터로 봐도 될지 궁금한데요. 시은 팀장님의 답변 어떨까요? 네, 일단 KB금융이라든지 밸류업 쪽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속보가 좀 나왔었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또 이제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하게 되면서 물론 우리가 예측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기는 하나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쪽에서 좀 정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밸류업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원전이라든지 밸류업이라든지 대왕고래 이쪽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기는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이 과연 바뀐다고 해서 밸류업 추진 안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큰 틀에서 보게 되었을 때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을 1년, 2년 할 게 아닙니다. 결국 다른 나라들의 경쟁력을 빗대어 보았을 때 밸류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역시도 지금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쪽이 KB금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주요 이평선을 굉장히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KB금융 같은 경우가 외국인 쪽에 대한 지분이 약 78% 정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다시 한번 기관 쪽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내가 KB금융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금액의 5%에서 10%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 하방이 좀 크게 열릴 수가 있고 박스권 하단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어서 82,000 라인대까지는 좀 분할적인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82,000 라인대를 깨게 되었을 때 78,000원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 하방까지는 조금 더 열어두면서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지금 속보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셨는데요. 조속한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에 비상의총을 열고 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 안에서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어느 때보다도 한치 앞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빠른 정보와 그리고 전략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봐야 되는 쪽을 넘어가 보면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좀 필요한 시기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저점을 깨고 신저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안에서 짙은 테마 장세가 나오고 있죠.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린 건 이번 주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날고 있는 이 테마주에 탑승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조정을 기회 삼아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한 건지 이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이에 대한 전략 어느 쪽의 방향을 보고 계신지부터 결론부터 좀 듣고 가보고 싶은데 실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테마주보다는 지금 좀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사는 게 낫다고 네. 판단하고 지금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보가 갑자기 떴죠.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밤까지도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한 10분, 20분 전에 이렇게 다시 찬성으로 돌아서는 이렇게 테마는 정치 테마라던가 뭐 이재명 테마도 있고 한동훈 테마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조국 테마도. 근데 이게 지금 10분 하루, 1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변동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너무너무 예측하기 힘들다. 나는 우리의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근데 이런 추세, 기술적인 추세로 봐서 만약에 정말 내가 초단타 트레이딩으로 해보겠다. 한다면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3%대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이런 변수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테마주는 약간 지금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누가 이길지 이건 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점들을 보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지금 많이 낙폭이 많았던 기존의 성장주들이 최근에 기술주, 빅테크 종목들이 너무 낙폭이 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올라가지만 최근에 굉장히 큰 낙폭이 있었죠. 자, 이런 점들 볼 수 있겠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2차 전지 계열도 오늘은 괜찮은 흐름들 나타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국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점 볼 수 있겠고 뭐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죠. 바이오 쪽도 알테오젠이라던가 이런 점들이 사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나 리가켄바이오는 뭐 정치적인 이슈와는 좀 무관하게 좀 하락한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도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시장을 좀 주도하다가 최근에 좀 낙폭이 과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잡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좋은 내재 가치가 좋은 기업들이 또 배당도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배당,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산타랠리 기대하면서 고배당을 좀 노린다고 한다면은 좋은 배당금 그리고 또 1월 효과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을 탈 수 있는 기업들 성장 가치주를 좀 찾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안에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저가 매수 쪽에 더 기회가 있다라고 주셨는데 코스닥 전체에 대한 전망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가 매수를 한다면 코스닥이 그래도 바닥을 좀 잡아줘야 그런 개별 종목들도 함께 버티며 올라가 줄 수 있을 텐데 코스닥이 지금 더 바닥은 없이 여기서 마무리될 거라고 보세요? 코스닥이 근데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코스닥의 문제요? 고질적인 문제는 코스닥에서 이제 1등을 찍으면은 대부분이 코스피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예전에 이제 코스닥에서 가장 1위를 찍었었던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도 다 코스피로 넘어갔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도 계속 코스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코스닥은 이게 사실은 뭐 바닥이라던가 아니면은 상단을 좀 예측하기 힘든 지수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자리를 굳건히 이게 지키는 그런 종목들이 많죠. 빅테크 종목들은. 근데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로 넘어가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 따라서 코스닥을 예측하기보다는 코스닥의 바닥을 예측하기보다는 코스피를 보고 기준으로 삼고 하는 게 더 맞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커지면은 코스피로 넘어가는 이런 업황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제가 봤을 때 2,300에서 2,600 사이로 변동성 굉장히 큰 구간으로 좀 예상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저가 매수 기회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저가 매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증환펀드, 10조 원대 증환펀드 뭐 추가 매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외국인이 들어와야죠. 섹터를 선별해 주신다면요. 섹터. 네. 섹터 쪽은 저는 반도체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변수가 흔들리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목요일에도 좀 올랐고 오늘도 견조한 흐름들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인사에 대한 개편 단행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 DS 부문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좀 인사 개편이 있어가지고 조직 개편이 있었죠. 그래서 DS 부문에 새로 앉고 또 신임 CFO가 되면서 부사장 선임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문제점이 그거였죠. 이 임원들이 기술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잘 재무 관리 회계 쪽이었다. 이런 쪽이었던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DS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주요 인사에 앉혔다는 거 그런 점들이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정치적인 시국과는 다르게 좀 어제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바닥을 좀 잡아줄지 신저가를 기록한 이 상황에서 전략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범선 실장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기회를 조금 더 엿보고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시은 팀장님이 코스닥의 오늘 이 하락세 지금 계속 낙폭이 커지면서 현 구간은 2.4% 마이너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기회는 이제 준비된 사람한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준비된 종목, 준비된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시장이 투자자들의 어렵다고. 몫이라는 거겠죠. 시장이 어렵다고 너무 등한시하시기보다는 결국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군들이 더 빛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도 그 안에서 또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었을 때 드론이라든지 우주항공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군들이 다음 날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기승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면 그 역시 수급적인 측면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 움직였던 드론이라든지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이 큰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이들 종목군이 크게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종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하긴 하나 지금 이 이슈가 갑자기 나왔던 것도 아니고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회자가 되고 있다가 오늘 또 수급적인 뒷받침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이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상자산 역시도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 지금 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10만 달러 돌파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온 상황들 미국 증시에서 MSTF라든지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 역시도 큰 폭의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 종목군들 하락세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늘 또 비농업 쪽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유동성도 풍부해질 수가 있고 코인 쪽에 대한 유동성 역시도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상자산 관련 종목군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게 미중 간의 갈등,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좀 내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휘토류 관련 종목군들 오히려 저는 올라갔을 때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관심 없을 때 하지만 이슈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해서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아래에 내려와 있을 때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는 관점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시장이 정상화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쪽이 펀더멘털이 탄탄한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혹은 전선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펀더멘털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러면 1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는 무엇이 남아있지라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1월에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ES 2020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넓혀보면은 로봇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은 내가 시계열을 조금만 더 길게 그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하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는 조금 더 보고 그때 매수를 들어가도 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저희가 관심권에 둬야 되는 섹터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모멘텀을 안고 있는 쪽을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든 이슈가 나올 쪽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1월 모멘텀 하면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AI 소프트웨어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급하게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이들을 관심권에 두고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잘 잡아보자는 전략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대응책 함께 마련해보고 있습니다. 수급의 변화도 굉장히 빠른데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선 소폭 매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물 매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통한 투자 전략 지금부터 수급의 참견으로 함께 하시죠.